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여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방금 들은 속보인데요. 인천 강화군에서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 총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입니다.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방역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3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요,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정말 우울하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서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간 연구소죠.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2%, 내년은 1.8%로 전망을 한 겁니다. 4년 연속 경기가 내리막길이다라는 건데요.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곳은 LG경제연구원이 처음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LG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을 했는데 이 역시 0.3%포인트나 낮췄고요. 또 급기야 내년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건데,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앞서 이 한국경제연구원도 당장 올해부터 1.9% 성장률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또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초대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을 역임했죠. 이 김광두 국가연구원장 역시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지금은 실물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이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 1% 저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실물경제 침체로 비롯한 만성질환이다. 내년에 1%로 내려갈 것보다 더 나쁜 혹은 더 안 좋은 전망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시중은행권의 이자 수익은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 이거 정말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경제 이 침체 조짐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기업도 아우성이고요. 자영업자들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유독 금융회사들은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도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6곳,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시티은행과 SJ인데요. 올해 상반기 거둔 이자 수익만 21조 원입니다. 단기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 21조 5천억 원 이후 이제 가장 많은데요. 특히나 이 상반기 이자 수입에서 이자 비용을 뺀 순수한 이자 수익은 11조 8천억 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직전이었던 201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게 은행이 기업이나 가게의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벌어들인 돈, 이른바 예대 마진 차가 확대됐다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는 신속하게 올리지만 예금금리는 천천히 더디게 올리면서 이자 수익을 챙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대폭 인하됐는데 대부업체하고 저축은행은 오히려 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시중은행권의 이자 수익 올라간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금융권들은 정말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이제 이 실적 좋은 걸 초호황임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해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췄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은 3년 새 크게 늘어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법제 상위 10곳의 지난해 단기순이익이 모두 5,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 3,700억 원 수준에서 불과 3년 만에 52%나 급등한 겁니다. 저축은행도 상황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상위 10곳의 단기순이익도 2016년 3,0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5,150억 원으로 72%가 급등했습니다. 이익이 늘어났지만 이 대부업체들, 저축은행들 사회공헌비 비중은 여전히 0%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단기순이익 대비 상회 공헌비의 비중을 보면 대부업 10곳은 0.24%, 저축은행 10곳은 0.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광고비로는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회공헌비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서 사회공헌비 지출에는 인색하고 광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들이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홈플러스 고객 4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지금 뒤늦게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2위죠. 홈플러스가 온라인몰 고객 49,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1년여 동안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방송위가 이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홈플러스의 온라인몰 고객 49,000여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해커에게 유출된 겁니다. 이 해킹의 목적은 OK 캐시백 포인트를 탈취하려는 목적이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최근 홈플러스의 한 고객이 OK 캐시백 포인트 적립이 안 된다라는 민원이 제기됐고요. 홈플러스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구매 고객들한테 OK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해커가 자신의 포인트 번호를 피해 고객들의 아이디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약 400만 원어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해킹 행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홈플러스는 그나마 이제 궁색하게 고객 정보가 해커에게 직접 유출된 건 아니다. 또 은폐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해 보이지만 굉장히 궁색해 보입니다. 포인트를 훔치는 것도 참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받거나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 이 점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초기 방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예방 백신 없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에는 이미 확산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파주, 연천 등 북한 인근 지역에서 발병이 되는 모양새를 보니까 북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오늘 오전 9번째 확진이 있었고요. 오늘 정규 한수양돈 연구소 대표 모시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한 평안남도에서 소위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일을 하셨던 조충희 국방연구원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충희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한 당국이 돼지 축사 근무자들의 추석 성묘를 금지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평안북도 돼지는 다 전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북한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상황이 심각하니까 축사 근무자들이나 이제 방역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휴식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평안북도 뭐 돼지가 뭐 다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네네. 그 평안북도 안에 이제 개인들이 기르는 돼지라든지 협동농장 축산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방역 시설이 원만하지 못하고 방역 당국의 보호와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익장들은 거의 다 이제 전멸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평북도만의 사정은 아니고요. 네네. 황해남도나 뭐 평양, 청진, 전국에 확산돼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가축 질병이 발생을 해도 내부 관계자만 알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노동신문이 3번이나 보도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이 3차례 보도는 했지만 북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는 이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노동신문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첫 보도가 2018년 11월 4일 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계에서 급속히 전파되는 뭐 집짐승 전염병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월 22일이나 23일 그다음에 뭐 지난 이제 6월 7일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보도낸 것도 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도낸 것만 이야기했고 실제 자기네 나라에서는 발생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내 쪽으로 이제 방침을 내보내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제 발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확진이 되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뭐 살처분하고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이제 일단 중앙과 지역에 이제 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돼서 활동하면서 뭐 차단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살처분을 하도록끔 규정이나 이제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해도 수의방역소가 있고, 시군에, 한 개씩의 수의방역소가 있어서 인원이 한 뭐, 7명에서 15명까지 인원이 있지만은, 실제 이 인원 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 다 이제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뭐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고, 기술이나 설비, 뭐 소독차 한 대 제대로 된 것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게, 북한의, 수의방역 당국의 조치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그런 가능성을 사실 배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네. 북한은 돼지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 남한하고 다르다고 그러던데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도 돼지를 키운다. 돼지 사용 문화가 이렇게 가정 내에서 소규모로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경 목장이나 뭐 우리 목장처럼 이제 구경 목장에서 키우는 데도 있지만 네. 북한 주민의 거의 뭐 북한 가구수의 한 50% 이상이 집에서 다 돼지를 기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이전에 이제 농가에서 돼지 우리를 밖에다가 넣고 키우던 것이 90년대 경제난 들어오고 이제 식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돼지 한 마리를 이제 키워서 한 100kg 만들어서 내면 한 $8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식량 한 160kg를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년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돼지를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베란다에서도 기르고, 부엌에서도 기르고, 화장실에서도 기르고, 심지어 방에서 같이까지 이제 키우면서, 예. 돼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이제 잔반 사유하고, 뭐 그런 이제 야채나 이런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술 찌꺼기, 두부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이 방역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 허술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경로가 북한의 멧돼지다. 또 혹은 뭐 북한에서 온 파리나 모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이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아직까지 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통상적인 경로, 뭐 멧돼지라든지 잔반 사육,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이제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육각조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풍 닝닝과 관련해서 그 큰 물이 그 북한에서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섞어져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 토양이 오염됐을 수도 있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살고 있던 뭐 파리나 먹이, 뭐 곤충, 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돼지와 접촉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이제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그 가능성들을 막기 위한 이런 그 방역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염 질병에 대해서 원래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남한하고 북한이 그 방역 공조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좀 공조 관련된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이제 남북한 당국이 그 수의 방역 공조에 대한 그 태도를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도요? 예.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가 사실 국민의 건강, 식생활, 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이제 생존과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반도 축산 안보라는 관점에서 뭐 이데올로기적 사고나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순수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지, 학자들, 정부기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을 하고, 뭐, 하나무대 3국에서라도 뭐 전문가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정보 교환하고 필요한 문제 합의하고 협력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정착이 되면 네. 그 후과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우리 힘든데 계속 이러한 상태에서 뭐 진이 빠져도 할 수 없이 계속 지금 뭐 전투준비 상태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압록강이나 두만강 지역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방역하고,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 지금 뭐 도청 환경이라든지 뭐 방역 제의도 마련, 축사, 소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남북이 협력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가축 질병 방역에서만큼은 뭐 감정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빼고 철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평안남도에서 소위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하신 조충희 국방연구원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에서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인천 강화 성모도 확진에 대해서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여기가 좀 축산 차량도 다니지 않고 외부하고는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이고, 그리고 돼지가 2마리밖에 없는 농장, 폐농장인데 예.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접촉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요. 아, 네. 되게 어떤 사료 차량이나 이런 축산 차량에 의해서도 옮길 수 있지만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옮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몸에 묻어서도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축산 차량이 드나들지 않았다고 해도 돼지나 멧돼지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고 특히 사람이 매개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11일째이고 잠복기가 보통 3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초 정도까지가 처음에 어디선가 감염이 됐고 한 다음에 네네. 1차 감염에 의한 어떤 발생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다음 주 중순이 넘어가면서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게 이제 2차 확산의 조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방역 골든타임이 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랬잖아요. 지금 방역 골든타임이 그러면은
놓쳐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놓쳐진 건가요? 아직은 놓쳐지지 않았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경기도 북부 강원 일부 그다음에 김포 강화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1차 방어선으로 생각했던 선 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골든타임이 있다. 또 특히 이제 다음 주 초까지가 그 타임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혹은 시기적으로도 1차 방어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면은 좀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예. 말씀하셨네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한 곳 중에서 4곳이 임진강변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태풍 때문에 혹시 뭐 전염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 이제 북한 가능성을 두고 이제 대부분 그 네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멧돼지가 철책을 넘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야생동물이라든지 어떤 사체 일부에서 흘러나온 어떤 잔존물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나오고 그게 국내로 유입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농장에 들어갔고 이런 거는 저희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잘 몰랐는데 제가 좀 그런 쪽에 무식해서 그런데 보니까 북한 전문가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북한 그렇게 방역 잘 안 되는데 걱정이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DMZ를 못 건너온다. 살아있는 멧돼지는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발병된 9마리 중에서 1마리만 빼고 다 어미돼지였다. 이건 예,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의 경우 대부분 어미돼지에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어미돼지에서 지금 8건이 나왔고 이번에 오늘 비육돈에서 첫 케이스가 나왔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역학조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두 농장에서 어미돼지가 나왔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네. 8농장에 연속해서 어미돼지만 나왔다는 거는 어미돼지하고 관련된 어떤 역학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오늘 나왔던 9번째가 이제 비육돈 네네. 이제 곧 이제 출하 시장 나갈 때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축장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갔다면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오늘 케이스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미돼지는 이거에 감염이 되면은 유산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비육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퍼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 이 거래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더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부실한 방역을 하기보다는 과잉 방역을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방역 대책, 과잉 방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뭡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질병이 도축장이나 멧돼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멧돼지는 감염이 돼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면 네. 물론 100% 죽습니다마는 산에서 죽게 되면 발견하기도 힘들고 전국으로 산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질병을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축장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여러 출하 차량들이 몰리고 금방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못 돌아다니게 어쨌든 막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 구제역은 옛날에 우리가 발병했을 때 백신이 있어가지고 예방이 가능했다. 또 방역이 성공하고 나면 또 금방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었다. 예,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게 안 된다면서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요? 얼마나 소독을 열심히 하고 네네. 예를 들면 매몰하고 소독하고 다시 돼지를 몇 마리 넣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 네네. 환경에 검사하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장에서 불안해서 또 감염될까 불안해서 그렇죠. 다시 키우기가 심리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 농장주들이 그 정성 들여 키웠는데 살처분하고 또 나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금방 키우기는 조금 부담스럽겠네요. 예, 제일 그런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됩니다. 근데 좀 전에 그 3725 쓰시는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애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백신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네. 돼지열병 질문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사라졌다라고 하던데 그 원인이 돼지들이 내성이 생겨서 뭐 그랬다. 근데 이런 그 내성 생긴 돼지 항체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면 되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아프리카 쪽의 돼지 일부 멧돼지에서는 이 질병을 견디고 심지어 보통 폐사율이 30% 이하로 나오는 네. 특이한 멧돼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멧돼지 종류나 이런 것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지금 스페인에 있는 세계 동물보건기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효과 테스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안정성 테스트 하고 있고 영국, 미국 이런 데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짧으면 2년, 길면 한 4, 5년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백신은 없지만 지금 조만간에 좀 나오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최초 발병 농장이 파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빠르면 3, 4일. 길게는 3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농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감염됐고 어느 농장이 첫 감염 됐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잠복기 내에 있는 농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농장이 먼저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역학조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통 3주까지는 기다려 보고 어느 농장이 첫 농장인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손수 키우던 돼지 몇천 마리 막 한꺼번에 살처분해야 될 때 그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미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손실하고도 또 완전히 연관이 되는 거라서요. 어떻게 됩니까? 살처분하면은 국가가 조금 보조를 해주긴 해주죠. 보전을. 대부분 발생 농장은 현재 돼지값에 한해서는 8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8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농장주들이 느끼는 허탈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받겠습니다. 사업이 거의 재개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한번 겪으신 분들은 다시 힘들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80%를 지원해줘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80%가 지원이 되지만 그거는 돼지값에 대한 부분이 상당 기간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입이 없고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것만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요즘은 이제 몇 개월 안에 다시 뭐 소독하고 잘하면은 다시 키울 수 있다지만 보통은 3년이 지나야지 이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아니어도 또 부수적으로 피해를 받는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사료 공장이라든가 뭐 분뇨 처리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가요?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일단 차량 이동이 전국적으로 정지되고 제한되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원래 이동을 해야 될 거리를 이동을 못하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 또 그런 또 전체적으로 이제 매몰되고 하면서 사라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게 되면 전체 사료 물량도 줄고 산업 전체가 이축이 많이 됩니다. 또 문제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잘 소비하지 않게 되는. 그게 이제 가격 자원이 이중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돼지고기 값이 막 올라서 못 먹는다는 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먹고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먹기도 하고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살처분을 하면은 이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메모를 하잖아요. 어디다가 어느 땅에다가 메모를 하는 보통 농장 발생 농장 부지 안에다가 메모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FRP 큰 통입니다. 보통 집에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큰 정화조 통 같은 게 굉장히 대형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락사 시킨 돼지를 넣어서 보관을 지하에 메모하고 왜 그러냐면은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FRP 통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던 농장이 땅을 파고 거기다가 FRP라고 하는 그런 큰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거겠죠. 그런 통에다가 돼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또 흙을 묻어서 거기서 이제 살처분하는 걸로 한다. 살처분된 걸 거기 넣는 겁니다. 살처분된 걸 넣고 다시 흙을 덮고. 결국은
자기 농장 안에서 그 돼지하고 다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한 가지만 질문이 있어요. 용기가 혹시 뭐 샌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2차 감염 생기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까 FRP 뭐 안에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용기 안에 일단 들어간 거는 괜찮아요? 밀폐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괜찮겠죠?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밀폐가 됩니다. 또한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 주변이 오염되는 방역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그 토양이 좀 또 오염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주변입니다.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괜찮은데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오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RP 용기를 넣고 나면 괜찮은데 네. 그거를 이제 넣고서 이렇게 처리할 때까지가 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이제 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질문할 게 좀 더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내지는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수양돈연구소 정영규 대표였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란 땡. 장제알리스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자처했던 윤지호 씨. 결국에는 각종 고소 고발의 당사자가 되면서 좀 뒤끝이 안 좋은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윤지호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당사자이신 김대호 연애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 얘기 나눴어요. 네네. 이 윤지호 씨가 고소했는데 네.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떠냐 이런 얘기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여쭤봤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출발새 아침 뭐 식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네, 네.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지호 씨 체포영장을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검찰 입장은 보강 수사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고소당하신 분으로서 고소당한 내용, 그다음에 체포영장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윤지호 씨가 이제 그 한국을 떠나가지고 캐나다에 머무는 상황에서 저를 이제 그 고발한 사건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포서에서 그 조사 중인 사안인데 핵심은 이제 그 윤지호 씨가 50여 명의 일목요연한 리스트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못 봤을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윤지호 씨가 봉은사에서 사본을 받는지 원본을 받는지 불분명하다는 게 제 의견인데. 그렇죠. 윤지호 씨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원본이 태워진 봉은사와 그 다음에 또 당시 매니저였던 유모 매니저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국정원 직원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원 직원은 윤지호 씨를 못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으로 해서 현재 이제 그 명예훼손 소송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마포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제 주소지가 마포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지호 씨의 주소지도 아니고 왜 거기서 조사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련 사건들이 막 집중돼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연결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아무 연관이 없어요, 거긴. 그러니까 김대호 기자뿐만 아니라 고소고발된 게 워낙 많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제 질문은 김대호 기자님이 마포가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그냥 그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신 분이 빨리 좀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은 그 외국에 고소를 사실 윤지호 씨는 자기가 고소를 하기도 했지만 또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한국에 없으면은 수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기소 중지 같은 거를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라고 몇 번 하다가.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마포서에서 통화하시면서? 네, 그 지난 7월에 그 한 세 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7월에 3번이나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서 먼저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약 350여 페이지의 제 진술서를 변호사 조력 없이 왜 변호사 조력 없이 받으셨어요? 네? 변호사 아니 없이? 제가 주로 이제 이런 소송에 걸리게 되면 다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영상 자료와 그다음에 또 사진 자료 그다음에 기타 등등을 그 350페이지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네. 어제 이제 좀
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네.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윤지호 씨에 대한 귀국조사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리라는 그 이야기를 현재 저는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고소인 윤지호 씨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못 받는 이유가 캐나다에서 돌아올 계획이 없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일단은 이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일주일에 2차례에서 4차례 정도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마사지, 심리 상담, 정신의학과, 약품과,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고 있고 이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수사팀이 수시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절대로 한국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라는 게 현재 윤지호 씨의 입장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자기 그냥 주장인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수사팀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수사를 갖다가 원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제3국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저의 또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모르는 단어가 저한테 또 등장을 했어요. 네. 바로 이제 왁스 테라피인데 이게 뭔지를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영화 원티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봤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안젤리나 졸리하고 모건 프리만이 나와가지고 암살자들의 세계를 다루는데 이 암살자들이 총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싶을 때 하죠. 아니요, 골절이 되거나. 골절 때? 예.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헤맬 때 이제 이 양초 같은 데 들어가서 한 3일 있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왁스 테라피인데. 네. 어찌됐든 골절 부위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왁스 테라피인데. 근데 제가 볼 땐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마사지 이거는 그냥 피부 미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에 못 온다는 건 좀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가 좀 특이하네요. 근데 지금 윤지호 씨 본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고발이 됐는데 아프리카 BJ 활동을 하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당한 게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아프리카 TV BJ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특정 이제 항공사 유니폼을 카피해서 입고 굉장히 선정적인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속옷을 일부 노출한다거나 자신의 이제 신체 부위를 영상 속에 담아서 이제 이 BJ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성폭력 특별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해서 한 분이 이제 강남경찰서에 지금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박민석 변호사가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또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해서 동부지검에 걸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꽃보다 남자의 이름이 등장했던 구준표와 이름이 닮았다 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름을 명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동부지검에 이제 이거는 소송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윤지호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대필 작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필 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수민 작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또 이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바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이번에 이제 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것은 바로 이제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을 한 거죠. 근데 또 한 건이 있죠. 이번엔 또 민사소송인데 이거는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사건인데 최나리 변호사가 후원금 반환 집단소송 약 340명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그때 몇 천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한국에 오면은 여러 군데 이제 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사이버수사대 제거 이제 마포까지 해서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윤지호 씨가 고소가 이제 되자마자 어머니가 아프니까 가야 된다 하면서 갔잖아요, 캐나다로.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또 우리 어머니는 사실 한국에 계시다. 우리 어머니는 치료사다 이런 얘기가 났단 말이에요. 정확히 사실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제 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동정을 이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미 다 드러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함께 살았던 어머니가 네. 한국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마치 고소가 진행되자 이제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사실 어머니는 한국에 있었고, 당시 이제 윤지호 씨가 출국할 때, 동선이 일치하지 않았지만은 함께 이제 한국에 있다가 함께 출국을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도 같이 나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지금 현재 이제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재외국민들이 이제 한국에서 종합검진 받을 때 약간의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해외에서보다도.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겸사겸사 딸이 이제 증언을 하러 나오는 것 속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지호 씨 이모부가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모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지금 김대호 기자하고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네. 사실 윤지호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윤지호 씨에 대한 문제를 사실 초창기에 많이 지금 언론에 그렇죠. 알린 역할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일관된데요. 윤지호 씨보다는 오히려 이제 윤지호 씨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이제 진술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염을 시킨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른바 후원금 모금 사기 혐의에 이제 윤지호를 가담케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언론사의 관여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의혹으로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그래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과연 윤지호 씨가 무엇을 증언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목적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목적으로 윤지호 씨를 오염시키거나 이렇게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사건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목소리를 냈던 네. 아주 어린 나이에 네. 예전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었고 실제 또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걸로 보여지죠. 그런데 막판에 조금 이렇게 된 거는 좀 이상한 부분으로 해서 사실 갑자기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전직 언론인에 대한 재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효가 났지만 아직까지도 윤지호 씨의 증언은 아직 유효한 것이거든요. 비록 이제 신빙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네. 이 부분만큼은 윤지호 씨는 이제 중요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윤지호 씨는 본인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차라리 격을 낮춰서 네네. 조금 현실적으로 목격자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118 쓰신 우리 애청자께서요. 매일 아침 출근길 잘 듣고 있는데요. 특히 연애 동그랑땡 좋아합니다. 김대호 기자님 화이팅 하세요.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애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노영희 출발 새 아침 속 쓰린 얘기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여전히 공방 중인 국회.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해도 안 좋고 내년도 안 좋을 것이다. 게다가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까지 속보와 전문가 분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금요일 날 속 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시민들.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던 발암물 때문에 위장약도 함부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속 쓰린 소식 말고 속 시원한 소식들로 여러분 만나뵙고 싶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